너 정신 어디다 두고 있어? 국물 다 넘치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시 딴 생각을.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왜? 영감님 여기 앉으세요. 영감님 천천히 드세요. 국물 모자라면 말씀하시고요.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비릿한 생선 냄새와 갓 구워낸 빵 냄새가 뒤섞인 골목 끝자락에는 30년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조간의 순대국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장 조씨 할멈은 시장통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장부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낸 그녀의 자부심은 그 펄펄 끓는 무쇠솥단지보다 뜨거웠죠. 하지만 그 자부심이 화근이었을까요? 조씨 할멈의 입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 지연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가게 안을 찢는 듯한 조씨 할멈의 고함에 손님들이 흠칫 놀라 숟가락을 멈춥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솥뚜껑을 잡으려다 뜨거운 증기에 손을 대이고 말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터졌지만 시어머니의 눈등에는 동정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지연의 손등을 찰싹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저 모자란 것. 뜨거운 줄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어? 너 지금 우리 아들 꼬셔낼 생각하느라 넋 나갔지? 그렇지? 지연은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아이가 열이 좀 있어서 잠을 설치다 보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씨 할멈의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는 이 집안의 금기어와도 같았습니다. 할멈은 들고 있던 국자를 탕하고 솥단지에 부딪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내 애 아니랄까봐 장사하는 집에서 애 타령이야. 어디서 애 딸린 미혼모 주제에 우리 집안 대들보 같은 아들을 넘봐. 내가 끓인 국물이 우리 집안 망조 들게 할까봐. 내가 밤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서 눈을 못 감는다. 이년아. 가게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단골 손님들도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도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타들어갈 듯 붉어졌습니다. 시장통에 미혼모라는 소문이 다 퍼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치부를 드러내는 시어머니의 방식은 매번 지연의 심장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계시는데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자 조씨 할멈은 기다렸다는 듯 가게 중간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동네 사람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해? 내가 심해? 야, 이 시장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고 얼굴도 훤칠한 효자 중에 효자 아니오? 그런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들쳐업고 나타난 계집애가 우리 아들 발목을 잡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지겠소, 안 터지겠소? 조씨 할멈은 가슴을 쾅쾅 치며 연기를 하듯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언니가 남긴 하나뿐인 조카. 그 조카를 지키기 위해 미혼모라는 낙인을 스스로 짊어지기로 했던 그날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우리 동생, 우리 아기 좀 부탁해. 언니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자 지연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장사부터 해요.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장사? 너 같은 게 국을 뜨니까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애까지 데리고 들어온 줄 누가 알아? 너 정말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작정 아니면 당장 그 애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조씨 할멈은 지연의 어깨를 밀치며 솥단지 근처로도 못 오게 했습니다. 지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주워 올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에 툭툭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지연을 힐끗 보더니 코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연은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다시 국자를 잡았습니다. 뿌연 증기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시어머니의 잔인한 폭언, 그리고 미혼모라는 사회의 편견. 지연은 이 모든 오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오늘도 묵묵히 순대를 썰고 국밥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단단한 결심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언니와의 약속이자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웃어주는 그 작은 생명을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시장통의 하루는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이미 녹초가 된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합니다. 시어머니 조씨 할멈의 매서운 독설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순대국집. 지연은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찬물에 식힐 새도 없이 다시 손님을 맞이합니다. 점심시간에 폭풍이 지나가고 가게 안이 조금 한산해질 무렵 문가에 걸린 낡은 풍경 소리가 딸랑하며 힘없이 울립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한눈에도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때자국이 눌어붙은 낡은 외투에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노인은 구부정한 허리로 가게 구석자리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길 위의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안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조씨 할멈이 안경 너머로 노인을 훑어보더니 대번에 미간을 찌푸리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니, 영감님, 여긴 장사하는 집이에요. 구걸하시려면 저기 시장 입구 쪽으로 가시지. 왜 여길 들어와? 노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서 국밥 한 그릇만 먹으려고. 돈은 있고 우리 집 국밥이 한두 푼인 줄 알아? 괜히 냄새 풍기지 말고 얼른 나가요. 저녁 장사 망치기 싫으니까. 할멈은 행주를 탁탁 털며 노인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노인은 무안한 듯 마른 세수를 하며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연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드릴게요. 영감님, 여기 앉으세요. 아, 너 미쳤냐? 돈도 없는 노인네 앉혀서 뭐하게? 내가 대신 돈 낼 거야? 지연은 시어머니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을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제 몫으로 나온 점심 안 먹고 이분 드릴게요. 됐죠?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할멈은 혀를 차며 안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누굴 챙겨?
끼리끼리 노는구먼. 지연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부드러운 고기 부위를 골라 담았습니다. 평소 손님들에게 나가는 양보다 훨씬 넉넉하게 뽀얀 국물이 뚝배기 위로 넘칠 듯 담아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지연은 갓 담근 아삭한 깍두기를 노인 앞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영감님, 천천히 드세요. 국물 모자라면 말씀하시고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은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지연은 노인이 체할까 싶어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며 그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입에 맞으셔야 할 텐데. 노인은 국밥을 연신 들이켜더니 낮게 은조렸습니다. 참 따뜻하구려. 뱃속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데워지는 맛이야. 그런데 세댁, 아까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구박이 심하던데. 왜 그러고 살아? 젊은 사람이 다른 일 찾아봐도 될 텐데. 지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저희 언니가 그랬거든요. 배고픈 사람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미혼모라 오해받으면서도 이 집을 못 떠나는 건 우리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니랑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제가 떳떳하면 된다고 믿거든요. 노인은 지연의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마디 곳곳에 박힌 굳은 살과 뜨거운 국물에 데인 흉터들. 노인은 그 흉터들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참 좋은 분이었나 보군. 세댁도 그렇고, 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아들을 제 자식처럼 키우는 거고요. 사람들은 미혼모라고 욕하지만 전 상관없어요. 우리 애만 건강하게 자란다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국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품속에서 때 묻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세댁, 세상은 말이야. 가끔 눈이 멀어서 진짜 보물을 못 알아볼 때가 있어. 하지만 하늘은 다 알고 있지. 자기가 흘린 눈물이 언젠가 다 복으로 돌아올 거야.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려 했습니다. 지연은 손사래를 치며 노인을 배웅했습니다. 아니에요, 영감님.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그때 주세요. 또 오세요, 꼭요. 노인은 멀어지는 지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날카롭고 번뜩이는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노인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고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내려 노인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노인은 조금 전에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순대국집 며느리 지연이라고 했나? 저 아이에 대해 조사해봐. 5년 전 교통사고 기록부터 지금 키우는 아이의 호적까지 전부 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비서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예, 갑자기 시장통 국밥집 여자는 왜? 내 생전에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거든.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사람 말이야.
가자, 할 일이 많아질 것 같구나. 고급 세단이 매연을 내뿜으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지연은 그것도 모른 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은 여전히 귀를 때렸지만 지연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처음 본 노인이 건넨 보물이라는 그 한마디가 지친 그녀의 영혼에 작은 등불을 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베푼 국밥 한 그릇이 훗날 자신과 아이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난 순대국집 안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주방 정리를 마친 지연이 앞치마를 벗으려 할 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조씨 할멈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일로 좀 들어와 봐라. 지연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젖은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평소 보지 못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씨 할멈은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보자기 하나를 툭 하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연이 묻자 할멈은 비장한 표정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수표와 은행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순대를 썰어 모았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이게 내 평생 목숨값이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쓰려고 이 악물고 모은 돈이지. 그런데 내가 오늘 결단을 내렸다. 이거 넣어줄게. 지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큰 돈을 저한테... 하지만 감동은 찰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지연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습니다. 조건이 있다. 이 돈 들고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애놈도 데리고 우리 아들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란 말이다. 미혼모라는 꼬리표 달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이 돈이면 너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내 인생의 과분한 보상 아니냐? 지연은 멍하니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10억? 평생 순대국을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조카를 남부럽지 않게 교육하고 키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잠시 동안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을 놓치지 않고 조씨 할멈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왜 모자라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너 같은 미혼모를 걷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 돈이면 내 팔자 고치는 거야. 어서 챙겨. 하지만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돈 못 받습니다. 할멈은 귀를 의심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지연은 수표가 든 보자기를 다시 정갈하게 싸서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도 제 양심을 돈과 바꿀 수도 없어요. 제가 미혼모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버티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 독한 년, 너 정말 우리 아들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작정했구나. 할멈의 폭언이 쏟아졌지만
지연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이 돈은 어머니가 다시 챙겨두세요. 전 제 힘으로 아이 키울 겁니다. 지연이 방을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조씨 할멈이 분에 못 이겨 지연의 팔을 낚아채려다 지연이 소중히 품고 있던 작은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할멈은 이건 또 뭐야? 하며 낚아채듯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연과 똑 닮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씨 할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그것은 조씨 할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할멈의 죽은 남편, 즉 지연의 시아버지가 젊었을 적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 내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당황하며 사진을 뺏으려 했지만 할멈은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고마운 내 동생 지연이에게.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응조렸습니다. 저희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던 사진이에요. 형부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죠. 할멈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며 내쫓으려 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지연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정체에 대한 거대한 의문이 할멈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챙겨 방을 나갔고 홀로 남겨진 할멈은 10억 원의 수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베풀려 했던 돈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연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조씨 할멈은 처음으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돈으로 쫓아내려 했던 시어머니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지연이 숨겨온 과거의 조각이 드러나면서 순대국집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두운 주방 한 구석에서 아이를 꼭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언니, 내가 꼭 지킬게. 이 아이도 우리의 진실도. 그날 밤 시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폭풍 같은 대치 끝에 겨우 아이를 재운 지연은 욱신거리는 손등에 찬물을 끼얹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 옆 작은 문간방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꺽꺽 하는 괴로운 신음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 소스라치게 놀라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하얗게 눈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정신 차려. 지연이 다급하게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낮부터 조금씩 기운이 없던 아이가 밤이 되자 고열로 인한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색이 되어 아이의 뺨을 문지르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와주세요. 준우가 이상해요. 지연의 절규 섞인 외침에 잠을 자던 조씨 할멈이 툴툴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멈은 문틀에 기대어 서서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보며 걱정은커녕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웬 소란이야? 장사하는 집에서 재수없게 무슨 일이냐고. 지연이 아이를 품에 안고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열이 너무 높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제발 병원 좀 가게 택시 좀 불러주세요. 제 전화기가 고장나서. 하지만 할멈은 지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내버려둬라. 애들 크면서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유나는. 그리고 이 시간에 병원 가서 돈 쓰면 장사는 누가 해? 내일 새벽에 시장 나가야 하는데 잠 좀 자자.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며느리의 아이라지만 죽어가는 아이를 눈앞에 두고 장사 걱정부터 하는 시어머니의 냉혹함에 지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애가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연이 울부짖으며 할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할멈은 거칠게 발을 휘둘러 지연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재수없게 붙잡아. 그 애 어차피 우리 핏줄도 아니잖아. 내가 밖에서 낳아온 업둥이 때문에 우리 집안 망조들게 생겼는데 차라리 이참에 잘 됐네. 그 애 데리고 당장 나가. 할멈의 매몰찬 발길질에 지연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기어 일어나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멈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이 밤중에 애가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 마. 차가운 빗줄기가 열린 대문 사이로 들이닥쳤습니다. 낮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자 장대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아이를 자신의 품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지연은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다시는 오지 마라 는 악다구니가 빗소리에 섞여 멀어져 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연은 오직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에만 의지의 시장 골목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리고 다리는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지연은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는 지나가는 차 한 대 없었고 불 켜진 약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때문에 준우가 잘못되면 어떡해. 지연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시장 입구에서 커다란 전조등 빛이 지연을 비추었습니다. 그 초라한 노신사가 탔던 바로 그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차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차가 급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 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단정한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세댁,
이 밤중에 아이를 안고 왜 여기서?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정신없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지연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차 안에서 지켜보던 노신사가 직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낮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는 위험 있는 모습의 회장님이었습니다. 당장 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차에 태워 가장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로 연락해. 회장의 불호령에 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차 뒷좌석에 올라탄 지연은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흐느꼈습니다. 노신사는 지연의 젖은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세댁. 내가 이 아이 절대 잘못되게 두지 않을 테니. 차는 빗줄기를 뚫고 맹렬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차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빗속으로 내몬 시어머니의 그 잔인한 얼굴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사려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이를 짐짝 취급하던 그 차가운 시댁 식구들. 지연의 눈빛에 슬픔 대신 서늘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내뱉은 그 모진 말들 반드시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병원 응급실에 붉은 등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연은 아이를 안은 손에 다시금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이자 위대한 모성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안고 빗속으로 사라진 뒤 순대국집 안방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조씨 할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독한 년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저 난리를 쳐? 할멈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소리쳤지만 텅 빈 가게 안에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할멈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까 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미혼모 주제에 우리 집안이랑 무슨 인연이 있다고. 할멈은 애써 부정하며 지연이 머물던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참에 며느리의 짐을 몽땅 마당으로 내던져버리고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할 심산이었습니다. 할멈은 지연의 방문을 거칠게 발로 차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지연이 아이에게 발라주던 분유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할멈은 지연의 낡은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잡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사이에 숨겨진 작은 목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지연이 떨어뜨렸던 사진이 들어있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그래, 여기에 무슨 구린 구석이 있겠지. 어디 한번 보자. 할멈은 보물을 찾는 심보로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금반지 하나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낡은 베넷 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멈은 가장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할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아니라 5년 전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사망자 김지은 사인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자 이석훈 사인 현장 사망. 사망자 김지은은 지연의 하나뿐인 친언니였고 함께 죽은 이석훈은 지연의 형부였습니다.
할멈은 손을 떨며 그 밑에 깔린 서류들을 더 들춰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조카 준우의 출생신고서와 함께 지연이 작성한 입양 동의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류 구석구석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애가 지연이 자식이 아니었다고? 할멈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미혼모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언니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꽃다운 24살의 나이에 스스로 미혼모라는 주홍글씨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조카를 시설에 보내지 않으려고 제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세상의 온갖 멸시와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국밥집 주방에서 묵묵히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할멈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미혼모 주제에 침을 뱉냐, 근본 없는 업둥이라며 그토록 모질게 뱉었던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으로 돌아와 박혔습니다. 지연이 왜 그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단칼에 거절했는지, 왜 무릎이 깨지도록 빌면서도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에게 준우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죽은 언니가 남긴 마지막 분신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서류 뭉치 틈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더 떨어졌습니다. 할멈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자 지연의 정갈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께 처음 댁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내어주시던 그 투박한 손길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건 우리 준우가 사고로 부모 잃은 가엾은 아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준우가 커서 할머니의 맛있는 순대국을 먹으며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미혼모라는 소리를 100번, 1000번 들어도 행복합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할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할멈은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집안의 체면과 자부심이 사실은 지연의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멈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지연이 맨발로 뛰쳐나갔던 대문 밖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할멈은 빗속으로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소리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품고 있던 그 낡은 사진 속 남자의 정체, 그리고 지연이 왜 그토록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려는 순간 할멈은 그대로 빗속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것은 미혼모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에 찾아온 천사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조씨 할멈은 인생 70년 만에 뼈저린 피눈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아이의 생사를 기다리던 지연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노라고. 자신을 버린 세상과 시댁을 향해 가장 지독하고도 완벽한 방식으로 진실을 되돌려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순대국집 앞에는 생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 세대가 나란히 멈춰 섰고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대문을 에워쌌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조씨 할멈은 눈이 멀어버릴 듯한 전조등 불빛에 눈을 가리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엔 왜? 할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운데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 전 가게 구석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그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구멍난 외투 대신 몸에 딱 맞는 명품 코트를 입고 손에는 은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짚은 그의 모습은 시장통 국밥집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을 이끄는 강 회장이었습니다. 조씨 할멈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영감님, 아니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할멈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빗속으로 내쫓은 그 아이와 며느리, 지금 내 차에 타고 있소. 당신이 죽든 살든 상관없다며 내팽개친 그 아이 말이요. 할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의 손짓에 뒷좌석 문이 열리고 창백한 안색의 지연이 잠든 아이를 안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연의 어깨에는 강 회장의 코트가 덮여 있었고 그 곁을 비서들이 호위하듯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가. 할멈이 며느리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강 회장의 비서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탁 하고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에겐 이 아이들을 만질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새댁이 당신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더군. 5년 전 죽은 이 새댁의 형부가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당신의 큰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었나 보지. 조씨 할멈에게는 젊은 시절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형부가 바로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형부의 가족 사진을 보고 시어머니의 정체를 진작 알고 있었고 죽은 언니와 형부를 대신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이 모진 구박을 견디며 순대국집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준우가 내 진짜 친손주라는 말입니까? 할멈은 무릎을 꿇고 지연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냐? 그 애가 내 아들의 핏줄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 형부의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혼모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머니가 저를 짐승처럼 취급해도 견뎠어요. 우리 준우한테 할머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늘 밤 제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유일한 손주까지 죽이려 하셨어요. 강 회장이 곁에서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새댁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소. 나 역시 이 새댁의 언니와 형부에게 큰 빚을 졌던 사람이지. 죽어가는 나를 구해주고 세상을 떠난 그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을 찾았는데 오늘에서야 이 국밥집에서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은 며느리를 만난 거요. 당신이 버린 이 며느리는 이제
내 기업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재단의 이사장이 될 것이고 이 순대국집 건물 역시 내가 전부 매입했소. 조씨 할멈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가게와 재산이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갔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는 이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이 평생 그리워하던 아들이 남긴 단 하나의 혈육을 제 손으로 빗속에 밀어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를 죽여다오. 할멈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시선을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댁 결정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는 오로지 세댁의 몫이네. 법적으로 대응해서 이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고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할 수도 있네. 지연은 품 안에서 쌕쌕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여전히 서러움이 가득했지만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들이 길을 터주었고 지연은 흙먼지 투성이가 된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10억이면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오늘 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실을 배웠어요. 어머니가 지은 죄는 제가 아니라 앞으로 커가는 준우가 용서할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이 가게에서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며 사세요. 하지만 내쫓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도 우리 준우의 할머니니까요. 나레이션은 여기서 묵직하게 깔립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꽃이 핀다고 했던가요? 탐욕의 눈먼 시어머니의 발치에서 며느리는 복수 대신 인내를, 증오 대신 책임이라는 무거운 유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장통의 낡은 순대국집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족의 성지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통에 낡고 허름했던 조간의 순대국은 이제 몰라보게 깔끔해진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가게 입구에 걸린 커다란 액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과 아이 그리고 그들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조씨 할멈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사가 한창인 점심시간 주방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조씨 할멈이 허리에 전대를 두르고 국자를 휘저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여기 고기 듬뿍 넣었으니까 천천히 많이 드쇼. 예전에 그 날카롭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자식처럼 챙기는 따뜻한 할머니의 목소리만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이제 가게의 안방마님이자 강 회장이 설립한 아동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가게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지연이 들어서자 조씨 할멈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지연의 손부터 덥석 잡았습니다. 아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이 귀한 손으로 왜 자꾸 일을 도와주려고 그래? 어서 가서 좀 앉아 있어라.
할멈의 눈에는 이제 멸시나 도끼가 아닌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3년은 할멈에게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내쫓지 않고 곁에 둔 이후 할멈은 매일 새벽마다 갓 끓인 국밥 한 그릇을 차려놓고 죽은 큰아들과 며느리 지연의 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 모진 죄들을 씻어내듯 시장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그때 유치원 가방을 맨 8살 준우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왔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가게 안 손님들이 일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씨 할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듯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왔냐? 배고프지? 할머니가 우리 준우 좋아하는 순대 가득 넣어서 국밥 말아줄게. 준우는 할머니의 목등을 꼭 껴안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머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미혼모라는 손가락질을 견디며 비오는 거리를 맨발로 달렸던 그 처절한 밤, 지연이 꿈꿨던 풍경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해진 오후, 강 회장이 고급 세단에서 내려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이 된 그는 지연이 내어주는 국밥을 한술 뜨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역시 이 집 국밥은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맛이야. 조 여사, 이제야 진짜 안방마님 같구먼. 강 회장의 농담에 조씨 할멈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큰 보물을 버릴 뻔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귀한 손주놈도 못 알아보고 외롭게 죽었을 텐데.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차가운 오해로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씨앗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미혼모라는 낙인을 희생의 훈장으로 바꾼 한 여자의 용기가 탐욕으로 굳어버린 노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지연과 시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내일 쓸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죽어서도 내 언니랑 우리 큰애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마. 정말 고맙다, 내 딸아. 지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시장 골목의 작은 순대국집 불빛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고통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위로였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숨기고 조카를 자식으로 키운 며느리. 그런 천사 같은 며느리를 미혼모라며 빗속으로 내쫓은 시어머니의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해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며느리였다면 나중에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